편입시작엔 편입N.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선대, 서형대수 시작해 보자고. 자, 오늘부터 이제 서형대수학을 시작을 할 건데, 오늘 일단 첫 시간이니까 OT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이제 좀 새로운 과목을 들어가니까 조금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것 좀 잠깐만 얘기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자고. 일단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이 우리가 지금까지 미적분 1, 2, 3 세 과목을 했지만 이 세 과목이랑 느낌 자체가 좀 많이 달라. 오늘 처음부터 좀 느낄 텐데 좀 미적분 했던 거랑은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를 거고,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용어들부터가 좀 낯선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용어들을 좀 신경을 잘 써야 돼. 그래서 그 단어들을 좀 최대한 빨리 익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선형대수 들어가기 전에, 자, 먼저 이 선형대수학 과목은 이게 공부를 좀 많이 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과목인 건 맞아. 이해를 할 수 있는 과목인 건 맞는데 이해가 조금 힘들어. 왜냐면 너무 좀 이 과목 특징이 좀 수학이라는 과목 느낌보다는 조금 철학적인 느낌이 좀 되게 강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이게 수학이 맞나? 이런 느낌을 좀 되게 많이 받을 만한 과목이야. 그래서 이해하도록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 그래야지만 좀 최대한 선형대수랑 가까워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선형대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하는 거는 미적분처럼 딱 문제를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막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런 건 전혀 없고, 여기서 나오는 계산은 사칙연산밖에 없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밖에 안 해. 이거밖에 안 하는데, 대신 가끔 가다 보면 계산이 긴 경우들이 있어. 뭐 더하기 뭐 예를 들면 17 더하기 31 이런 거는 간단하지만 이 더하기를 한 10번 정도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이제 조금 귀찮아지겠지. 솔직히 더하기 10번 정도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는데 좀 귀찮아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선형대수학의 과목 특징이야. 계산이 막 어렵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좀 생각보다 좀 귀찮아지는 경우는 나오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낯선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니까 좀 최대한 눈에 익히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미적분이랑 선형대수가 좀 특징이 되게 많이 달라. 성향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두 개를 좀 같이 복습을 잘 해줘야 돼. 선형대수 나가는 동안에 선형대수만 복습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 미적분도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미적분 선형대수를 또 그래도 계속 같이 해줘야 돼. 왜냐면은 또 다변수, 이거 다음에 다변수 나갈 때는 선형대수학이랑 또 완전 또 다른 느낌이거든. 그래서 항상 병행해서 복습을 해줄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여름 시기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좀 대비를 좀 잘 해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이제 편입시험이잖아. 이 편입시험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시험을 여러 번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이 편입시험은 여러 번 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해. 왜 단점이 되기도 하냐면 12월보다 1월에 이런 효과가 좀 많이 일어날 텐데, 그 시험이 일정이 막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은 특히 이제 좀 멘탈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 시험을 완전히 말아먹었어. 완전히 말아먹으면은 그 다음날도 이 여파가 계속 간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왜냐면 하나 망쳤으면 괜찮아. 다음 학교 잘 보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 망쳤어. 그럼 다음 학교 잘 보면 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거를 계속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계속 끌고 가게 되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지금서부터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아무래도 이거를 시험장에서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미리 조금 연습을 해보고 좀 시험에 대한 감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둔감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이건 어려웠네, 이건 쉬웠네. 그거가 막 아 어려웠어, 아 너무 어려워, 아 어떡하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둔감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조금 주 1, 2회 시험 지식으로 푸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시험에 대한 감이 이렇게 좀 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험 난이도가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조금 체감 난이도가 좀 둔감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형식으로 치는 게 익숙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만 시험장에서 좀 좋은 결과가 얻을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전 문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대비를 좀 잘 해놔야 되고.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참고로 내가 멘탈이 좀 약한 편은 아니야. 좀 강한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또한 편입시험을 칠 때 내가 수학시험 처음 치는 학교가 국민대학교였거든. 내가 국민대학교 시험을 완전히 말아먹었어. 완전히 말아먹었거든. 거의 뭐 그 당시 이 시기 때 최저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야. 실제로 내가 이렇게 가채점 같은 걸 해봤을 때 50점대가 나왔거든. 50점대가 나와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1차도 못 붙고 떨어졌다. 근데 이때 나는 좀 뭐라 그래야 돼, 시험 연습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말아먹었으니까 그냥 다음 학교 잘 보면 돼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몇몇 애들은 보면은 여기 말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학교도 또 말아먹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난 이 다음 시험이 100점이었어. 여기서 각성해가지고 와씨 하나 내줄까? 좀 봐줘? 막 이러면서 아니 뭐 여기 잘 보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이제 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좀 시험 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두라고. 당연하지만 나 여기 1차도 못 붙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시험 연습을 좀 많이 해두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야. 미적분처럼 노트 정리 잘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수업 때 듣는 필기용이랑 시험용이랑 따로 만들어가지고 시험용 공식집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꾸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정리 잘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시기에 영어 수학 밸런스가 공부 밸런스가 좀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 요거 밸런스 유지 잘 할 수 있도록 좀 공부 잘 해야 돼. 영어도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를 나가면 이제 미적분부터 복습을 하려고 그러면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좀 누적식 복습을 꾸준하게 해온 사람이 아니면은 복습하는 게 되게 벅차. 그럼 그렇다 보니까 수학에만 몰빵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망하게 돼. 그러니까 영어 수학 밸런스를 좀 유지를 잘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에는 그런 거는 있어. 뭐냐면 내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져.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수준이 진짜 막 영어도 바닥이고 수학도 바닥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서 밸런스 있게 공부해야지 5대5 그냥 꾸준하게 망하는 방법이야. 이런 사람들은 뭐래도 해야 되냐면 일단 올킬이라도 나면 안 돼. 그럼 올킬이라도 안 당하려면은 극단적으로 수학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 돼. 그러면 수학 1에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되면 올킬은 잘 안 당해. 어디라도 가긴 가. 다만 좀 만족스러운 학교를 가기가 좀 힘들 뿐. 그럼 내가 좀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지금 현저하게 성적이 낮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밸런스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진짜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냥 꾸준하게 밸런스 있게 영어 수학 둘 다 못하면서 그냥 이러다가 이제 그냥 어떡하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좀 이거는 개인 상황에 좀 맞게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좀 계획을 잘 잡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식으로 좀 5가지 주의사항을 얘기를 했고 이제 선형대수가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랬으니까 요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리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체감이 되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요 시기를 좀 잘 보내야지만 그 다음에 좀 어떤 결과를 만들지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거라고. 자, 이제 선형대수 시작해보자. 선형대수. 자, 선형대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선형대수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6장은 완전 최근 문제, 작년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 그거를 이제 선형대수 전체 총정리하기 위해서 6장에다가 이제 총정리 문제로 넣어놨고 실제 이론적인 거는 5장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5장까지. 그래서 5장까지라고 봤을 때 1장이 행렬이고 2장이 벡터고 3장이 벡터 공간이고 4장이 고유치 고유 벡터 그 다음에 5장이 선형변환 이렇게 5가지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낯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보다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1장, 2장은 쉬워. 1, 2장은 쉬운데 미리 얘기할게. 3장이랑 5장이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 조금. 막 엄청 어렵다 그건 아니고 못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고 할만해. 할만한데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울 거고 1, 2장은 솔직히 쉬운 느낌이고 4장이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고 3장, 5장은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선형대수는 상위권 학교 합격의 키야. 내가 상위권 학교를 노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형대수를 무조건 좀 잘 봐둬야 돼.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 예를 들어줄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 있고 선형대수가 있고 다변수가 있고 공학수학이 있잖니?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공학수학이다. 두 번째가 선대야. 세 번째가 다변수고 미적분은 거의 안 나와. 25문제 중 미적 1, 2, 3 합쳐가지고 3권 합쳐가지고 3개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3개 나오면 많이 나온 거고 적게 나오면 1개 나와. 25개 중에 1개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3개 정도? 지금까지 한 10년치 통틀어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적이 있어. 18년도인가? 그때 보면은 적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수업하시다가 미적분 때 좀 빡치셨나? 적분 문제를 갑자기 1번부터 5번에 깔았더라고. 그때 빼고선 없어. 그때 빼고서는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고 그래서 보통 미적분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서형대수가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한양대학교에서 공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수가 쉬워. 공수가 쉽거든? 그럼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선대지?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가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합격의 키는 거의 이제 선형대수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얼마나 내가 맞추느냐에 따라 이제 요런 학교들을 노릴 수 있다 없다 요런 얘기 좀 흘러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상위권 합격의 키는 선형대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선형대수학은 상위권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어. 꽤나 있는데 중위권 하위권에서는 선형대수가 절대로 어렵게 나오지 않아. 안 나오진 않는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둬야 되는데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아.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흐름을 좀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선형대수에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1장 행렬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자, 행렬. 자, 행렬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 이제는 조금 흘렀네. 이제는 좀 꽤나 흘렀고, 몇 년 전만 해도 이 행렬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행렬이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 빠진 지가 좀 됐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행렬이 무엇이다라는 걸 처음 볼 거라고. 자, 행렬이 무엇입니다를 얘기를 먼저 하려면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 집합.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 일, 3, 5, 7, 9. 그리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x는 10 이하의 홀수.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지? 원소나열법.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제시법. 여기서도 나온다 이거. 이게 무슨 표현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놔야 되고. 그때 자 요거 하나 얘기해 볼까? 원소나열법을 이렇게 썼을 때 이 안을 이루고 있는 얘네를 뭐라고 부르나? 원소라고 부르지. 동의어가 있는데 성분이라고도 얘기해. 그럼 요거를 조금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면 A1, A2, A3, A4, A5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 궁금한 거 집합 A를 말이야. 집합 A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썼어. 근데 내가 순서를 거꾸로 썼어. 다른 집합이야? 같은 집합이야? 같은 집합, 다른 집합? 같은 집합이지. 같은 집합이지? 집합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원소를 순서를 뒤죽박죽 바꿔서 써도 돼, 안 돼? 되지? 집합이라는 게 뭐지?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들을 모아서 묶어놓기만 한 게 집합. 그 다음 집합과 만약에 집합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라 그러나? 여기서 일부분만 떼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 부분집합. 궁금한 거 얘네 둘이 연상 가능해 불가능해? 더하기 빼기. 더하기가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 A 더하기 B 어떻게 하니 이거? 내가 말하는 건 연산, 더하기. 우리가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썼을 때 더하기라는 기호가 성립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실수는 요런 거를 실수라고 얘기하지. 실수는 더하기라는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다고 표현해? 조금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것 같은데. 더하기라는 연산 기호에 대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서 실수가 나온다. 이런 거 들어봤어? 닫혀 있다? 안 들어봤다고? 들어봤어요, 정상인데. 곤란한데. 이런 걸 보통 이제 더하기라는 기호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써줘. 더하기끼리 계산했을 때 실수랑 실수를 더하기 했을 때 실수가 나온다. 그럴 때 더하기에 대해서 더하기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는 표현을 써주거든. 집합과 집합은 말이야. 집합과 집합을 더했을 때 새로운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한가? 안 되지. 그럼 얘는 덧셈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열려 있다라고 하면 안 돼. 이건 닫혀 있다의 반대가 열려 있다가 아니라 닫혀 있지 않다야.
열려있다가 아니야. 닫혀있지 않다가 반대말이야.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얘는 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원소들을 묶어놓기만 한 거일 뿐 더하기도 안 되고 빼기도 안 되고 곱하기도 안 되지.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닫혀있지 않아. 그게 집합의 특징. 자, 그러면 이제 행렬.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이야. 집합인데 원소들을 묶긴 묶을 건데 어떻게 묶을 거냐면 표 같은 데 입력을 할 거야. 너희 엑셀 해봤어? 엑셀 켜보면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뭐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칸이 돼 있지? 거기다가 하나씩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원소들을 하나씩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A, B, C라는 칸이 있고 여기 1, 2, 3이라는 칸이 있다고 칠게. 이렇게 돼 있는 칸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칸이 있을 때 그냥 엑셀 시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숫자들을 넣어.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 아무거나 써보자. 7, 1, 2, 마이너스 1, 2, 3, 0, 마이너스 4, 7, 9 이렇게 써볼까? 자, 이렇게 썼어. 그냥 엑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 엑셀 해봤다 그랬지? 궁금한 거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다. 이거 혹시 출력 눌러봤어? 이 상태에서 출력 눌러봤어? 좀 눌러보고 해. 저 컴퓨터로 맨날 게임하지 말고. 한 가지 꿀팁을 알려줄게. 대학교 이제 너네가 편입하고 난 다음에 있지. 편입하고 난 다음에 편입해서 두 가지는 연습 잘해두는 게 좋아. 첫 번째가 뭐냐면은 PPT야. 첫 번째가 PPT고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엑셀. 그거 두 개만 잘해도 너네가 원하는 만약에 회사를 들어갔잖아? 낙오될 일은 없어. 왜냐면 모든 회사에서 어떤 직무가 됐든 간에 그냥 뭐만 있으면 그냥 그거 두 개야. 그리고 뭐만 있으면은 조금 이제 높은 사람 귀찮다? 발표 다 너한테 시킬 거니까 PPT 잘하는 게 좋아. 그래서 두 가지는 좀 대학생 때 연습 잘해두는 게 좋아. 자, 이게 엑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출력 버튼을 누르잖아. 출력 버튼을 누르면 이 칸이 사라져. 이렇게만 딱 출력돼. 이렇게만 출력되거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내가 지금 가상의 칸 같은 걸 그렸지. 그리고 원소들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배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쓸 때는 이게 가상의 선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얘를 괄호로 이렇게 묶어버려. 이게 행렬이야. 그러면 집합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집합이랑 얘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집합은 말 그대로 그냥 원소를 묶어놨을 뿐이야. 묶어놨을 뿐인데 얘는 내가 지금 칸을 구분을 줬지. 원래 여기 있던 게 A, B, C, 1, 2, 3이 있었잖아. 그거를 뭐랑 뭐로 구분을 해놨냐면 지금 잘 보면 A, B, C를 세로줄로 구분했지. 1, 2, 3을 가로줄로 구분했지. 여기서 지금 나는 칸을 뭘로 구분하겠다는 얘기냐면 가로줄과 세로줄로 이 원소들이 있는 위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가로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행이라고 부를 거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위치에 대한 원소들을 묶어 놓은 것 그거를 행렬이라고 얘기해. 됐어? 그리고 거기다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다. 자, 가로줄 기준으로 볼게. 얘는 가로줄이 몇 개 있니? 3개 있지. 그러면 행이 몇 개 있는 거지? 3개.
그 중에 첫 번째 가로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1행이라고 불러. 두 번째 가로줄을 2행, 여기가 3행.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여기가 3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원소들이 각각의 위치가 부여되지 않겠어? 얘는 몇 행 몇 열이야? 1행 1열. 얘는 1행 2열이 되는 거지. 1행 2열. 얘는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그래서 얘를 일반화해서 써주면은 원소를 나타낼 때는 만약에 내가 얘를 집합 A라고 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쓰잖아. A라고 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써주면 그 안에 원소 A로 이루어진 원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 얘는 1행 1열의 원소니까 그걸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아래 밑에 첨자처럼 이렇게 써줘. 근데 쓸 때는 항상 첫 번째 숫자가 행, 두 번째 숫자가 열. 왜? 이름이 행열이니까. 행열. 그럼 얘는 A 1, 2가 되겠지? 1, 3, 2, 1, 2, 2, 2, 3, 3, 1, 3, 2, 3, 3이 돼. 그럼 얘는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면 얘는 2행 3열의 원소가 3이다. 1행 3열의 원소가 2다. 이런 뜻을 갖게 돼. 오케이? 가로줄이 행, 세로줄이 열. 그러면 그랬을 때 이 행열이 갖게 되는 크기 있지, 크기. 크기는 행이 몇 개냐, 열이 몇 개냐 가지고 나타낸다고 보면 되거든? 얘는 행이 몇 개지? 3개. 열이 몇 개지? 3개. 그거를 표현할 때는 얘는 행열 A라는 뜻이잖아. 그 오른쪽 아래다 또 나타내 주는 거야. 근데 얘랑 얘를 구분해야 되거든? 지금 여기는 뭐야? 원소에 대한 표현이지. 여기는 행열이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행열을 나타낼 때는 요 아래다가 행이 3개, 열이 3개인데 곱하기 기호 같은 걸 이렇게 써줘. 그리고 우리는 요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여기를 바이라고 읽거든? 3x3짜리 행열 A. 당연한 얘기지만 앞에 게 뭘 나타내게? 행. 뒤에 게 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럼 얘는 3x3짜리 크기를 갖는 행열 A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3x3짜리 행열 A다라는 뜻이 되고 요 자리가 A11, A12, A13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 요 자리가 1행, 2행, 3행 그 다음에 여기가 1열, 2열, 3열이 된다. 오케이? 요거. 자,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냐면 행열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행열이라는 건 행과 열로 구분을 지어 놓은 거고, 그 다음 잘 보면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 있지, 얘네들. 잠깐만, 이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놨으니까 얘는 크게 보면은 뭐 같은 거야? 집합 같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원소라고 부르는 거다. 행과 열로 구분 지어서 원소들을 묶어 놓은 것, 이게 행열. 그때 행이 가로줄, 열이 세로줄. 그치? 자, 두 번째. 자, 잘 보면 얘는 있잖아. 숫자들이 있는 애들을 이렇게 쭉 묶어보면 항상 어떤 모양을 갖게 되냐면 사각형 모양을 띠게 되거든? 항상 무슨 모양을 띠냐면 직사각형 모양을 띠게 돼. 숫자가 있는 자리들을 이렇게 묶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을 쓸 때는 직사각행렬이라는 표현을 써. 왜 그래? 숫자를 묶어놓은 표현들이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그럼 직사각형 중에서 특수한 형태가 뭐냐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을 때거든?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을 때 무슨 사각형이 돼? 정사각형. 그러면 얘도 이름이 이런 행렬이 있어. 정사각행렬이라는 게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사각행렬이라는 말보다는 이 말을 더 많이 써. 동의어야. 정방행렬이라고 얘기하거든. 정방행렬? 그럼 정방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하필이면 모양이 정사각형이 될 때, 그때 정사각형이 되려면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의가 뭐냐면 정의가 이거다.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 그러면 걔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A라고 썼을 때 원래 앞에 거를 뭘로 쓴다고? 행, 뒤에 걸 열로 쓰지. 그거 두 개가 이렇게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흔하지는 않아. 흔하지는 않고 가끔 가다 보면은 요 자리를 이렇게 생략하고 쓸 때도 있어. 요 자리를 요렇게만 쓰기도 한다고? 그러면 얘는 행의 개수가 몇 개? n개. 열의 개수도 n개. 이런 경우에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n차 정방행렬이라는 표현을 써줘. 자, 그 다음 선형대수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용어가 많이 나올 거야.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빨리 친숙하게 만들어야 돼.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선형대수학은 과목 특징상 영어 단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영어 단어들도 좀 잘 기억해놔야 돼. 자, 세 번째야. 세 번째는 지금 잘 보면은 얘는 도형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다 그랬지?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을 때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어.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이은 거. 이거 뭐라 그래? 대각선이라고 얘기하지. 대각선. 대각선. 그러면은 대각선상에 있는 원소들을 보니까 요렇게가 있고 요렇게가 있는 거 맞니? 근데 가만히 보면 요렇게 이었을 때는 이거 세 개의 특징이 없어. 특징이 없는데 하필이면 요렇게 묶었을 때 요렇게 묶었을 때 얘는 특징이 좀 있는데 원소들을 봐봐. 뭔가 특징 보여? 뭐가 같아? 행과 열이 같지? 그래서 요 녀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라는 말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대각원소라는 표현을 써줘. 주대각원소. 주대각원소는 행과 열의 위치가 같은 원소. 이거를 주대각원소라고 얘기해. 자, 지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사각형 모양으로 그렸을 때 대각선에 있는 게 다 대각원소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행과 열의 위치가 같은 원소가 하필이면 위치가 대각선상에 있지. 그래서 이름이 대각원소야. 오케이? 대각선에 있어서 대각원소가 아니고 행과 열의 위치가 같은 원소들을 묶어봤더니 하필이면 대각선상에 있기 때문에 대각원소야.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대각원소는 항상 어디 방향이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 요 방향으로 오는 녀석만 대각원소 취급을 하는 거다. 이쪽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어. 그 다음 하나 더 주의사항이 있어. 하나 더 주의사항. 자, 내가 여기다가 행렬 하나를 표현해 볼게. 101, 2, 3, 5. 몇 바이 몇 행렬?
2바이 3행렬이지. 행이 2개, 열이 3개. 맞지? 2바이 3행렬. 자, 그럼 얘는 행과 열의 위치가 같은 게 요거 2개 맞니? 그럼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으면 대각선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래서 이런 녀석은 대각원소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럼 대각원소라는 표현은 어디서만 나오는 거냐면 정방행렬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치? 자, 네 번째 갈게. 네 번째. 대각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대각 원소의 합을 나타내. 대각 원소의 합을 나타내는데 이 대각 원소의 합을 나타내는 대각합은 이 그대로를 영어 단어로 표현한 게 뭐냐면 트레이스야. 트레이스가 뭐야? 라고 하면 대각 원소의 합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대각 원소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럴 때는 영어 단어에서 이니셜을 떼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t만 떼올 수가 없어. 그러면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tr을 떼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 트레이스 A. 그럼 얘는 이런 뜻이야. 행렬 A의 트레이스. 행렬 A의 트레이스. 트레이스가 무슨 뜻이라고? 대각 원소의 합이라고. 얼마겠니? 여기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오케이? 이게 대각 원소의 합. 트레이스. 트레이스. 그래서 대각 원소는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선상에 오는 거를 대각 원소라고 얘기하고 그때 대각 원소의 합을 트레이스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이 행렬이 있잖아. 행렬이 하필이면 대각 원소에만 숫자가 오고 0이 아닌 숫자가 오고 여기를 기준으로 잘 보면은 이 행렬을 요쪽과 요쪽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여기 선을 기준으로 요쪽과 요쪽으로 구분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잘 보면은 대각 원소에만 숫자가 만약에 오고 나머지 자리들이 전부 다 0인 거. 대각 원소에만 숫자가 오고 나머지 자리가 0인 거. 그러면은 0이 아닌 숫자가 어디에만 위치했어? 대각 원소에만 위치했지. 그런 거를 대각행렬이라고 얘기해. 자, 대각행렬이라는 건 0이 아닌 숫자가 대각 원소에만 위치한 거. 그 다음 자, 대각 원소를 기준으로 한쪽에만 숫자가 왔어. 그리고 한쪽에는 0이 왔어. 그럼 여기서 숫자가 온 녀석들을 묶어보면 이쪽에 0으로 바뀌었다고 쳐봐. 여기가 숫자가 있어. 그러면은 숫자가 온 자리를 묶어보면 도형이 무슨 도형으로 바뀔 거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바뀌지 않겠니? 이렇게 생긴 행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각행렬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는 대각원소 기준. 한쪽은 숫자, 나머지는